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월 8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1%, 코스닥 1.5% 정도 상승했고요. 둘 다 상승을 했습니다. 전날에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런 압박감이 오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기관 투자자가 기계적으로 좀 크게 매도를 하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크게 끌어내렸었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해외 증시도 약세를 띠면서 좋지 않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이렇게 또 반등을 해주면서 지금 또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뭐 하루 만에 반등을 했다라고 해서 앞으로 쭉 올라갈 거라고 이제 100% 확신을 할 수도 없고 이제 추가로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천천히 지켜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은 사실 오래전부터 예견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코로나로부터 회복이 되면 이 경기에 대해서 회복감이 기대감으로 바뀌면서 그 물가가 상승을 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대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이제 현실화되면서 유동성 자금 이탈에 대한 그런 우려감 혹은 실제로 이제 이탈을 하면서 기관 투자자의 매도로 이렇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과 같은 수순은 당연한 수순이었고요. 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지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업들의 이제 실적 회복으로 인한 그런 기대감이 또 상승되면 또 이제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상충이 되는지 또 그런 흐름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 또 나스닥은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다우 증시도 뭐 보합 정도로 마무리했는데 일단 상승을 하다가 마지막에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썩 이제 해외 증시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좋지는 않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이틀 정도 쉬고 월요일에 이제 장이 열리는데 다음 주도 좀 크게 흔들리지 않을까, 시장 자체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뭐 이 보유 지분에 대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뭐 매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단 뭐 증시가 하방으로 쭉쭉 내려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저점 라인을 잡으면서 이렇게 그 근처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팔았는데 또 증시가 올라가니까 다시 매수해야지 하면서 매수를 하고 또 그렇게 또 샀는데 이제 다음날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왔다 갔다 해버리면 계속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가만히 좀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유 자금이 있더라도 좀 주식이 하락했을 때 바로바로 사는 것보다는 좀 이제 한동안의 추세를 좀 살펴보다가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투자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코스피 지수 차트 보겠습니다. 일단 저점 라인은 또 지켜주었고요. 2900 라인은 좀 중요한 라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이탈을 해서 2800 후반 정도까지 떨어졌었지만 이 라인 자체는 2900선 자체는 이제 좀 지켜줘야 되는 라인이 되어 버렸고요. 고점 자체도 이제 박스권을 확실히 형성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좀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에 의해서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거기에 대해서 경기 회복감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로바로 이제 반등이 좀 나오면서 이렇게 횡보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상이 이제 보통은 0.25%씩 이렇게 진행이 되거나 동결이 되거나 아니면 0.5% 정도씩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깜짝 상승을 하게 된다면 이제 단기간에 이제 시장에 대한 충격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면 그래도 적당히 이제 내리고 마무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봉과 월봉도 이제 뭐 횡보를 한 지 꽤 되었고요. 사실상 이제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코로나에 대한 회복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받쳐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도 마찬가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라인에서 일단 잘 버티고 있고요. 코스닥 자체는 코스피보다는 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그 급등락 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흔들리고요. 코스닥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이런 점에 좀 유의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테마 위주로 좀 종목들이 많이 급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테마 종목을 투자하실 때도 좀 이제 방망이를 짧게 잡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테마에 대한 급등락에 대한 변화를 진짜 잘못
경험을 하시면은 정말 심적으로 힘들게 됩니다. 돈도 잃게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숙달되고 네, 숙련된 분들만 좀 그런 짧은 투자를 하시고 지금은 천천히 지켜보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 투자자는 전체 증시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에서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확실히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도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는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실적주 위주로의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코스피가 좀 더 강하게 들어옵니다. 코스닥은 계속 매도를 하다가 최근에 좀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크게 많은 양은 아니었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제 반도체 종목 위주로 좀 투자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네, 좀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유동성 자금이 빠져나가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은 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점 유념하시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환율이고요. 결국에는 1200원 선 깨버렸습니다. 네, 위로 올라가 버렸고요. 1204원, 이제는 1200원 선 중반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증시는 약세를 띨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갈수록 미국 달러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고 우리나라의 돈에 대한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미국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꾸준히 들어오는 걸 봐서는 그런 실적주, 성장주 위주로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도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 증시 전체 분위기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세를 계속 본다면 중반까지 1250원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도 같이 진행을 좀 해준다면 이제 고점을 찍고 환율이 다시 안정화가 되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 상승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10년물 국채금리고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1.76%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급등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과 확실히 비슷하게 크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니까 확실히 이제 시장이 부담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고 이제 쭉쭉 올라가고 있고요. 금리 인상은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었기 때문에 2022년에 언제 금리 인상을 하는지가 중요하고 그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것도 이제 계속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는 지수 선물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뭐 미국 증시는 좀 내렸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유럽 증시들은 뭐 보합 정도, 네, 크게 많이 약 하락이네요.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 시장 분석에 대해서 좀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지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큰 추세를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목 전에 이렇게 매일매일 시장을 읽어드리는 이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조금 최근에 좀 길죠. 그래서 그만큼 시장이 중요하다라는 점 좀 강조를 드리면서 네,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200원 상승해서 1% 상승했고요. 225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시간의 가격은 조금 네, 떨어졌죠. 하지만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두산중공업 흐름이 뭐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뭐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그래서 뭐 크게 변화 없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만큼 이제 재미가 없는 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를 포함해서 증시 전체가 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을 좀 받으면서 계속 약세를 띠다 보니까 두산중공업 같은 이런 대형주들도 크게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뭐 천천히 계속 지켜보는 방향으로 네,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은 이제 240만 주 정도 터지면서 뭐 크게 변화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또 거래량이 거의 제일 낮은 축에 속하고요. 그만큼 두산중공업에 대한 거래가 죽어 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거래가 죽어 있을 때는 매수 세력이 별로 없다면 이제 매도 세력이 조금만 차익 실현 물량을 팔더라도 이런 식으로 뭐 3%씩 갑자기 그냥 내려버리는 상황이 생기는데요. 사실 이제 매수 세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매수 세력이 언제든지 힘을 주면 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두산중공업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 단계에서 주가가 거래량이 죽은 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크게 의미 없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큰 방향을 보고 움직여야 되고요.
그동안 이제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갔을 때는 두산중공업이 급하게 올라가는 이 경향이 있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1차 급등 때는 두산중공업의 주가가 거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2차 급등 때도 2배 이상, 거의 3배까지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엄청 잘 잡으면 두산중공업이 사실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 단기 투자자, 중기 투자자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차곡차곡 이제 모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도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세를 크게 이렇게 잘 그려주거든요. 큰 패턴을 아주 이쁘게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킬 자리 지켜주면서 꾸준히 이제 가치를 상승시키면서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한 변모 과정이 우리가 딱 보기 좋게 계속 상승하는 방향으로 가는 이런 기업들이 사실 찾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삼박자가 모두 맞는 것이 두산중공업이었고, 계속해서 제가 리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좋은 기대감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거래량이 죽은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주 여러분들도 좀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네, 괜찮습니다. 지금은 크게 변화가 없고요. 자,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뭐 라인을 그어보자면, 굳이 이제 그어보자면 이제 요런 라인 정도, 그리고 저점을 만들자면 요 정도 라인, 그죠? 그래서 요 정도 라인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점 자체는 계속 이 구간을 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500원 정도가 지금 주요 저항선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그 고점을 찍고 이제 또 내려가면서 이제 저점 19,900원이죠. 거의 2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19,900원 정도를 이제 또 저점으로 하면서 이렇게 주가를 받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19,900원이 아니고 19,350원이네요. 네, 그래서 19,350원까지도 이렇게 저점을 계속 만들고 있다,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권리락 이후에 사실 뭐 큰 상승 없이 거래량이 죽은 채로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일단 보통은 이제 권리락 이후에 좀 상승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통의 움직임이었는데, 사실 이때는 이제 MSCI 편입 때문에 좀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급하게 상승을 하지 않더라도 상승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증시 영향도 좀 있고, 네, 크게 이제 매수 세력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뭐 크게 움직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에 대한 방향은 여전히 우상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전에 대한 소식이 연초부터 이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반응이 없었죠. 기대만큼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제 그 반응이 올 시기가 올 것이고요. 그때는 이제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네,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미 상승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 대한 그런 분위기를 좀 살피는 것 같고요.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가격대를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따라서 또 이제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2차 유상증자 가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지만 2월 3일, 2월 4일, 그리고 2월 5, 6일은 휴일이고요. 2월 7일 정도가 이렇게 3일 정도가 이 유상증자 최종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날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21일부터 1월 25일까지는 이 신주 인수권이 상장이 되는데, 주가가 너무 이제 떨어져 버리게 되면은 신주 인수권에 대한 청약률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주가 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1월 8일 기준으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네, 일주일하고도 한 3, 4일 정도가 남았네요. 그래서 거래일로 따지면은 한 8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만에 이제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실시간 이제 또 신주인수권 배정 날에 갑자기 이제 주가를 또 띄울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런 주식들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유상증자를 좀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두산중공업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청약률을 높이기 위한 움직임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1월 21일 근처를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주가를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최종 유상증자 가격 결정을 위해서 어떻게 주가가 또 움직이는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 7일에 최종 유상증자 가격이 결정되고 나면 이제 2월 8일부터는 어떤 주가가 형성이 되더라도 이제 유상증자 청약 이 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유상증자 가격이 16,000원으로 설정이 되었는데 요거보다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내려갈 수도 어 아니죠. 더 내려갈 수는 없죠, 이제. 만약에 이제 2차 유상증자 가격이 더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 이 종가가 더 떨어진다면 이제 16,000원보다도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16,000원보다 내려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2월 8일부터 주가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대충 이제 예상을 좀 해본다면 이 3일을 제가 강조드렸던 것은 이제 2차 유상증자 가격을 설정하기 위한 3일입니다. 그래서 이 3일 동안에 가중산술 평균을 했을 때 이 원래는 3일이 아니고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기간 5일 정도를 5거래일 정도를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 앞에 이제 설날이 껴있다 보니까 이번에 2월 초가 또 설날이잖아요. 네. 3일 정도의 가중산술 평균을 해야 되고요. 그 가중산술 평균 가격을 이제 A라고 했을 때 거기에 이제 0.8을 곱하게 되면은 2차 유상증자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유상증자 가격이 이제 1차 유상증자 가격 16,000원보다 낮아진다면 네, 이 2차 유상증자 가격이 택해지게 되고요. 그것과 이제 2월 7일의 종가를 또 기준으로 해서 2월 7일의 종가를 B라고 했을 때 0.6을 곱하면은 또 이제 그 최종 가격이 나오죠. 그거 두 개를 비교해서 높은 가격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000원 기준으로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2차 유상증자 가격도 16,000원 정도가 나와야 되고요. 그 16,000원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0.8을 나눴을 때 네, A라는 가격은 2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2월 3일, 2월 4일, 2월 7일 정도의 주가가 2만 원 정도,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 2만 원 정도가 2만 원 정도 아래로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16,000원은 충분히 유지가 된다라는 점이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도의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크게 이제 유상증자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B라는 가격이 이제 16,000원보다 이제 이 가격이 16,000원보다 높아진다면 이제 최종 유상증자 가격이 이 두 개를 비교해서 16,000원보다 높은 가격을 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가격이 이제 16,000원 이상 나오게 되기 위해서는 보통 26,000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주가가. 네. 그래서 B라는 주가가 그러니까 2월 7일에 대한 주가가 26,000원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점, 네, 고점 라인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주가가 형성이 된다면 이제 유상증자 가격이 더 높아질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높아지기 위해서는 원전 소식이 좀 크게 터지거나 아니면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확실하게 늘어지면서 좀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금 가격 정도로 계속 형성이 되거나 뭐 조금 이제 올라서 뭐 2만 3, 4천 원으로 가더라도 결국에는 뭐 큰 변화 없이 16,000원으로 거의 픽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두산중공업 유상증자 가격은 총 이제 16,000원 곱하기 8,200만 주 정도로 하면 1조 3,500억 정도가 이제 유상증자 대금으로 200억 정도죠. 네. 대금으로 납입이 되는 것이고 그중 6천억 정도를 채무 상환에 쓰이고 7,200억 정도를 네, 신기술, 신기술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일단은 요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 크게 변화 없고요. 좀 더 내린다면 이제 유상증자 가격이 더 내려갈 수도 있지만 사실 기업 입장이나 우리 주주들 입장이나 내려가는 것은 둘 다 이제 루즈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가를 좀 받쳐야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크게 여기서 더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집트에 대한 그 원전 소식이 구체화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유상증자에 대해서 신주인수권 상장일이죠. 1월 21일부터 1월 25일까지 그 신주인수권에 대해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되고 청량률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결과가 나왔을 때 분명히 또 성공 여부가 나오겠죠. 뭐 거의 100% 저는 성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월 8일부터는 이제 16,000원에 대해서 그 주가 계리율이 어느 정도 많이 벌어져 있다면 예를 들어서 그때 주가가 24,000원 정도인데 네. 16,000원에 대한 유상증자가 이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6,000원짜리가 8,200만 주가 풀리니까 사실 24,000원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그래서 2월 8일부터
3월 그때 상장일이 3월 며칠이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간 동안은 어느 정도 이제 조정 기간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선제적으로 이제 신주가 상장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라든지 그런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제적으로 매도를 한다면 네, 이 기간 동안은 좀 이제 주가가 내려가는 기간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큰 그림은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그렸던 것이 권리락 이후에는 좀 상승 방향으로 갔다가 이제 유상증자 가격을 결정하고 나서 이제 2월 8일부터는 좀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이제 그 조정을 끝내고 올라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26,000원 정도 요 라인을 이제 뚫고 올라가는 진짜 상승 시기가 오는 것이죠.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때는 이제 신주 상장되고 나서 사실 많이 내렸습니다.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내렸고요. 1차 유상증자 권리락 이후 권리락 당시 가격보다 상당히 이제 아래 주가가 위치를 하죠. 그래서 어, 그때는 이제 주식 수가 거의 50%가량 늘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희석 비율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1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희석 비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지금 원전에 대한 이 기대감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가가 마냥 하방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방 경직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대감으로 그 이 유상증자에 대한 신주 물량이 또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 단계에서는 네,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3월, 4월까지는 천천히 지켜보라고 하시는 이유가 결국에는 올라가도 내려가는 과정이 나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주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고 정리가 되어야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 퍼즐을 좀 채워야 된다. 그래서 천천히 지켜보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 덕분에 이제 좀 재미가 없는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주봉, 월봉도 마찬가지고요. 월봉은 우리가 생각하던 대로 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결국 이 단계와 비슷하게 방향을 만들고 있고요. 네, 지금 단계에서 1차, 2차, 그리고 3차 상승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3차 상승 이후에 4차 상승이 나올지는 사실은 물음표입니다. 네, 이 3차 상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그 기대감이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따라서 좀 이 주가가 다르게 움직일 것 같고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자, 그래서 원전에 대한 세계적인 원전 트렌드가 꺾일 만큼의 그런 대형 사고라든지 그런 중대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에너지는 중요한 방향으로 갈 것이고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 신사업, 수소 사업이 계속 이제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결국에는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를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 15만 주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은 21만 주 매수를 했죠. 근데 기관 투자자 매도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일째, 7거래일째 연속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7거래일 동안 금융 투자의 물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융 투자에 대한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기계적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특히 금융 투자 같은 경우는 두산중공업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시장에서 빠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계적인 매도 때문에 사실 거래량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런 매도가 쏟아지면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매수 세력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주가가 유지가 되거나 올라가 준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융 투자를 제외한 다른 투자자들은 사실 뭐 크게 많이 매수를 하는 세력은 없습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연기금 세력이 꾸준히 이제 매수 방향으로 잡고 있는데 연기금 세력도 사실 지금은 좀 보합으로 지켜보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켜보는 상황에서도 이런 매도 세력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는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주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주가는 중요하지 않고 기업에 대한 방향과 기업에 대한 가치 그리고 기업이 지금 겪고 있는 유상증자에 대한 상황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네, 오늘 뭐 이런 차트랑 다 설명을 드렸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공매도 잔고를 좀 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이게 점검을 하는 것인지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공매도 잔고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1300만 주 중반대 정도 유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 대신에 이제 대차 잔고를 좀 보도록 할게요. 대차 잔고는 체결 95만 주, 상환 100만 주 정도 되었고요. 잔고는 3,750만 주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는 확실히 연말에는 좀 감소하는 방향으로 쭉쭉 떨어졌다가 연초에는 이제 다시 또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이제는 급상승하는 그 단계는 좀 끝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매도 잔고, 대차 잔고는 사실 뭐 늘어난다고 해서 바로바로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 계속 설명드리는 것은 두산중공업의 공매도의 주 세력은 외국인 투자자인 것 같고요. 그 외국인 투자자가 이 유상증자 상장 때 지분이 급변하는 것을 제가 보았었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가 확 줄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이 2% 이상 올라가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외국인 추적 물량은 20만 주 정도 매수였는데 당일은 24만 주 정도로 되었고요. 전일은 59만 주 매도였네요. 그래서 뭐 크게 변화 없습니다. 지분도 8.6% 정도로 계속 어느 정도 지분 이상 유지를 하고 있고 크게 뭐 변화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분은 사실 외국인 투자자도 중요하긴 하지만 기관 투자자 중에 특히 연기금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이어가는지 그것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자들이 사실 뭐 지분을 좀 뭐라고 하죠?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좀 이 보유율 자체를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2월 8일 정도부터 매도가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그 기간을 6월 8일 정도부터 이제 3월 정도까지로 보고 있고요. 이 신주 상장 이후에도 조금 나올 수도 있지만 한 달 정도는 두산중공업이 이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죽으면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조정 기간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소식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국수력원자력이 계속해서 이제 국내 원전은 안전하다. 이렇게 강조를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정책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는 것인지, 뭐, 공식적으로는 반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좀 하는데요. 일단은, 확실히 우리나라의 국내 원전에 대해서 어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주도 지금 하나둘씩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나라 국내에 짓고 있던 원전에 대한 재개 기대감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보게 되면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을 강조한 설명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정책을 좀 바꾸기 위해서, 정책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좀 어필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현 정부의 이제 탈원전 기조 속에 최근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K-텍스노미의 원전 사업이 배제된 가운데 한수원이 원전 운영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주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수원은 뭐 이미 공개된 수준의 소개 내용을 국회 요청에 따라서 다시 한번 소개한 수준이라고 해명을 좀 했는데요. 한수원은 이제 국내에서 운영되는 원전은 안전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전 건설과 운영이 여기 IEA죠. 국제 원자력 기구 및 해외 원전 운영국의 규제 요건을 근간으로 수립된 안전 기준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원전 운영에 있어서 최우선 가치는 언제나 안전이라고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값싸고 편리하더라도 안전하지 않으면 운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국내 원전이 40년 넘게 운영되며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한 바가 커서 안정성 그리고 경쟁성 등이 부각이 되었으나 한 차례 사고도 없이 운영되었던 것은 원전 안전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좀 하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계속 진행시키기 위해서 한수원 쪽에서도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영상으로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내 원전은 이제 지진으로부터는 안전하다. 그래서 일본 후쿠시마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지도를 제가 좀 그리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렇게 뭐 러시아가 이렇게 있나요? 네, 중국이 이렇게 있고, 네.
그다음에 일본이 이렇게 있다면 이게 이제 환태평양 지진대라고 해서 지진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 일본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지진 라인보다는 조금 안쪽에 있습니다. 사실 지진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중대한 재해가 날 만큼의 지진은 사실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태평양에서 해일이 발생할 경우에도 우리는 일본이라는 방파제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해일이 온다고 했을 때는 서해라든지 동해에서 와야 되는데 서해는 그 큰 해일만큼의 일어날 수 있는 물이 없고요. 그 다음에 동해가 이제 깊어서 좀 이제 그런 물이 있긴 하지만 사실 여기서 이 해일이 발생하기에는 이 바다 폭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도 한수원에 대해서도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서 부지 반경 이내에 부지 조사를 통해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력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안전 요율을 더해 내진 설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죠. 그래서 최대 지진력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얼마나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아마 7 이상을 잡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했던 지진에 의하면 이 6 이상이 넘기가 힘들죠. 특히 대한민국 지진은 5.몇이 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7 이상이 가기가 힘들고요. 근데 그 7 이상을 더 견딜 수 있는 안전 요율을 더해서 내진 설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1년이죠.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한국은 무관하다라는 취지로 설명했고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서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이제 대형 쓰나미로 침수에 의해서 발생한 이제 중대 사고라고 하죠. 그래서 이 후쿠시마에 대한 얘기도 제가 드렸는데 이 침수 그러니까 해일이 와가지고 원전이 막 지진에 의해서 무너지거나 해일이 와서 막 지진이 파괴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 이제 물이 들어와가지고 이 원자로를 식히기 위해서 이 냉각소가 계속 돌아야 되는데 그 냉각소를 공급하는 이 공급 차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멈춰 버려 가지고요. 침수가 되어서 전기가 끊겨 버린 거죠. 거기서 이제 원자로가 뜨거워지니까 폭발을 해버린 거고요. 그로 인해서 사고가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원전에 대한 안전성보다도 이런 운영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인재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면 무조건 원전이 이렇게 심각한 피해가 터진다라는 것이 사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에 비해서 대처 능력이 객관적으로 우수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후쿠시마 전에 이제 체르노빌이라는 그 중대한 사건이 있었죠. 원전.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도 굉장히 이제 원전에 대해서 위험하다라고 이제 인식이 많이 되었는데요. 체르노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냉각수 문제가 생겨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폭발을 해버리는 그런 사건으로 시작이 되었었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그 냉각로가 굉장히 핵심적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고요. 지금 이제 2번 정도가 터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원전 그리고 해외에 수출하는 그 원전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도 문제가 터지지 않았고, 네. 그 안에 있는 핵 폐기물에 대해서는 사실 좀 잘 처리를 해야 되지만 앞으로 이제 그 SFR인가요? 네, 그 핵 폐기물을 또 돌릴 수 있는 그런 R&D도 진행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국내 원전 안전하다는 것을 한수원에서 직접 강조를 좀 하는 상황이고요. 과연 이제 이 움직임이 바뀔 것인지 국내에서도 원전 건설이 재개가 될 것인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AEA, 아까 국제원자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국제원자력 그 협회가 이제 전 세계 원전을 이제 20년 내에 100기 더 건설이 될 거라고 얘기를 좀 했고요. 건설 검토 중인 원전도 300기라고 합니다. 330기죠. 엄청 많습니다. 자, 그래서 탄소 중립 흐름 속에 에너지 위기가 닥치자 재생에너지의 약점을 보완할 에너지원으로 다시 원전을 주목하고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두산중업을 계속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이 원전에 대한 시장이 거의 20년 만에 돌아와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잃어버린 10년, 후쿠시마 이후에 그 잃어버린 10년 이후에 정말 이 다시 올 수 없는 기회가 지금 왔습니다. 원전 종목에 대해서는요. 근데 지금 당장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런 기대감을 묻어버리기엔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것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고 결국에는 가치에 따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그다음에 수급 자체가 다시 들어왔을 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주가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큰 흐름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고 강조를 좀 드리고요. 계속해서 보게 되면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1월 세계 32국에서 원전 440기가 가동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2기가 건설 중이고요. 계획 중인 원전은 100기이고 추가로 330기가 건설 제한 단계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10, 20년 내에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약 100여 개의 원전이 새로 건설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된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전 시장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어느 정도 이제 포화가 되고 나서 건설이 이제 느려지기 시작했고, 특히 후쿠시마 발생하고 이후에는 10년 동안은 거의 원자력이 늘지 않았다.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가 지금 이제 10년, 20년 내에 다시 이 시장이 형성이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원전 이 기업들이 아주 큰 수혜를 볼 거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IEA는 지난해 9월 보고서에도 2050년 원전 설비 용량은 2020년에 두 배를 웃도는 최대 792기가와트에 달할 것이라며 전 세계 원전 확대 추세를 반영해서 전망치를 약 10% 정도 높였다라고 하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전 기업 중에 그 중에도 원전 주기기를 공급하는 두산중공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기. 그래서 이 주기기라는 것은 아주 원전에 대해서 핵심적인 기술이고요. 원전 내부에 대해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주기기를 공급한 이력이 많거나 주기기를 많이 다뤄본 기업들이 계속해서 사용이 될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핵심이고요. 그래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뉴스케일 파워가 계속해서 두산중공업과 협력을 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본인들이 이제 기술이 있고, 그리고 미국 사실 건설 중인 이 원전에 사실 미국이 더 많이 수주를 하고 많이 건설을 해봤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건설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뭐 기술이 비슷하거나 우리 기술이 뭐 떨어진다면 협력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렇게 이제 협력을 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이렇게 주기기와 같은 내부에서 내부의 부품들을 따라할 수 없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고, 계속해서 두산중공업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주가는 지금 뭐 이 아래에서 유상증자 때문에 좀 떨어져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를 별로 머릿속에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결국에는 올라가는 자리 만들고 올라가는 단계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가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그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에 대한 반전이 다시 한번 아래로 꺾이지는 않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은 영국 정부는 롤스로이스와 2050년까지 이렇게 470메가와트 규모 소형 모듈 원전 SMR 16기를 영국 전역에 건설을 하기로 했고, 2020년 기준 전력 생산에서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율이 42%에 달할 정도로 재생에너지 강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영국 정부에서도 이제 재생에너지를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근데 지난해 북해 풍력 발전 감소로 에너지 위기가 격자 원전으로 눈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후 영향을 많이 받는 재생에너지가 효율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다시 원전을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비율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뭐 A, B, C, D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죠? 여기가 이제 원전, 그 다음에 여기가 뭐 풍력, 여기가 뭐 수소, 아니면 뭐 여기가 뭐 LNG, 석탄 이렇게 되어 있다면, 사실 기본으로 이 기후라든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전한 기저 에너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가 있어야 되고, 그 나머지가 이제 뭐 조금 흔들리더라도 이 A, D가 잡아준다면 괜찮죠. 근데 A를 너무나도 축소를 시키고 D를 계속 축소를 시키고 B, C를 다 늘려버리면 사실 굉장히 불안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에너지원을 수입을 하더라도, 아니면 해외에서 뭐 가스를 들여서 에너지를 만들더라도 그런 가스 차단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그 수출하는 기업이 국가가 에너지 가격을 급등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외교적으로도 힘들고, 우리나라 이 국민들 입장에서도 에너지 비용이 전기료가 높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원전은 계속해서 검토될 수밖에 없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그런 이치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폴란드도 이제 석탄 발전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2040년까지 원전 6기를 도입을 하고, 여기는 우리나라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네덜란드도 이제 추가로 두 기를 더 짓기로 했고요.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고요. 그다음에 프랑스도 2035, 2037년에 가동 개시를 목표로 신규 원전 6기 건설을 계획을 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카자흐스탄도 50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해서 러시아 원전 건설과 로사톰과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수력 발전에 차질을 빚은 이란도 신규 원전 건설에 48조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48조입니다. 이란도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그래서 지금 뭐 러시아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도 포함해서요. 지금 이 원전 강국들이 이 큰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굉장히 몰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주기기 기술과 건설 기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빨리 이제 이 기업들을 밀어주고 언제든지 돈을 대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해외 수출을 하더라도 그 해외 수출하는 그러니까 국가를 원전을 도입하는 국가에서도 사실 이제 절반 정도를 돈을 대달라는 그런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K텍소노미라든지 그런 걸 포함을 시켜서 뭐 우리나라 국내에서 막 엄청나게 원전을 늘리거나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수출을 위해서 그 펀드 자체를 좀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계속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중국도 이제 150기 이상 건설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원전이 계속 강조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두산중공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2022년은 계속 원전에 대한 전성기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교두보를 마련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두산중공업 이제 1월달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